천만 사용자를 위한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 진화하기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일구라고 합니다. 이 세션 제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AWS 서울 서밋의 대표적인 세션 중의 하나였고,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매해 조금씩 발전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빌더스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WS의 솔루션이 진화한 부분도 있고, 중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조금씩 소개하는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데, 비교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전임 AWS의 CEO이자 현재 아마존 CEO이신 앤디 제시가 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 이 이야기를 아키텍처 설계에 대입해보면 최선의 아키텍처로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매직 버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오픈하고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 장애가 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그 모든 과정이 나와 내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과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세션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선 AWS의 인프라스트럭처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규모별로 세션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6가지로 나누었지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서비스 규모별 아키텍처 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세션에 대해서 간략히 서머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션을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이커머스 솔루션을 오픈하고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AWS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 세션이 처음 시작했던 2016년에는 12개, 2017년에는 16개, 2019년에 20개를 거쳐서 현재는 25개의 글로벌 리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로 전하는 고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현재 8개의 리전을 추가 건설 중이고요. 가용 영역, 다시 말해서 에이지의 경우는 81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전은 클러스터링된 큰 규모의 하나의 물리적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어도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리전의 경우는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이 있고, 가용 영역들은 상호 그리고 전송을 위한 트랜짓존과 풀메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은 중복 전력 네트워킹 및 연결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기반이 되는 컴퓨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서비스부터 보안과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및 데브옵스 및 IoT,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규모별 아키텍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작은 규모를 100명 이하의 사용자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개별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치고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비용 효율적인 구성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서버 한 대에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놓는 것은 좋은 시작은 아닐 겁니다. 적절한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스케일업 구조로 서비스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고 보안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본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까지를 이번 단계에 담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우측 그래프는 AWS의 Well Architected의 5개 원칙, 2021년 리인벤트에서 하나 더 추가되긴 했지만요. 기존 5개 필라 기준으로 현재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시각화하기 위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대적 참고자료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첫걸음은 용도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EC2 인스턴스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올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AWS는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서비스에 적절한 인스턴스를 선택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 쉽게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는 매우 심플합니다. 사용자는 라우터13이라고 하는 DNS 서비스를 통해서 퍼블릭 IP를 찾아서 AWS VPC 안에 구성된 인스턴스와 연결하여 서비스를 합니다. 인스턴스에서 웹과 WAS 역할을 하고 데이터는 별도로 구성된 DB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앞선 아키텍처의 기본 구성을 더해보았습니다. 우선 서브넷을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분리함으로써 외부 사용자가 접근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인스턴스는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스테이트풀 방식의 접근 제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포트와 IP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AWS Shield라는 솔루션을 통해 디도스 방어를 수행을 하는데요. 스탠다드 서비스는 AWS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모니터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트릭 지표뿐만 아니라 로그 데이터도 함께 저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계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알람을 전달하는 기능도 AWS 서비스인 SNS와 연동해서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소규모 서비스긴 하지만 사용자와 트래픽 증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중화 구성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AWS 매니지드 서비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운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아키텍처 그래프도 안정성 및 운영 우수성 부분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세션 도입 후에 가용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용 영역은 1개 이상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연결한 독립 전력 네트워킹 연결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단위입니다.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구성하려면 1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인스턴스, 단일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지만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중 가용 영역을 활용을 합니다. 인스턴스를 하나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은 곧 스케일 아웃, 수평적 확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인스턴스 앞단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받아서 각 인스턴스에게 분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이 서비스가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ELB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 영역 A와 가용 영역 B에 인스턴스가 위치한 경우 앞단의 ELB가 트래픽을 받아서 부하를 분산을 하고 가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 ELB 서비스인 ALB와 NLB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ALB의 경우 HTTP와 HTTPS를 지원하는 L7 기반 로드 밸런서입니다. L7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텐츠 기반 라우팅이 가능하고 최근 많이 활용되는 HTTP2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와 ALB가 세션을 맺고 ALB와 타겟 그룹이 이 세션을 별도로 맺기 때문에 소스 IP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고 인스턴스의 소스 IP를 알기 위해서는 HTTP 헤더상에 exported for와 같은 별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NLB의 경우 L4 레이어에 분기를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루풋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TCP, UDP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ALB와 다르게 고정 IP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추가한 아키텍처입니다. 두 개의 가용 영역에 웹 WAS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를 나누어 배치를 하고 ELB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하여 처리를 합니다. 가용성과 함께 성능도 높이는 구성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AWS에서는 아마존 RDS라고 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6개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나누고 2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MySQL과 PostgreSQL, MariaDB를 지원을 합니다. RDS 내에는 오로라DB라고 하는 동일하게 MySQL과 PostgreSQL을 지원하지만 확장성 및 성능, 스토리지 구성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EC2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구성이었는데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고 확장성이 보다 뛰어나고 가용성, 내구성, 그리고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즉 DBA들은 온프렘 또는 EC2 위에 직접 설치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경우 좌측 그림처럼 플랫폼에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시간의 소요 분포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플랫폼 액세스, 모니터링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다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업무로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RDS인 오로라DB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DB는 MySQL과 PostgreSQL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인 튜닝을 통해서 보다 뛰어난 성능 지표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 RDS와는 다르게 쉐어드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스턴스 간의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에서 3개의 가용 영역에 6번을 복제를 합니다. 이런 구성으로 서비스 확장성이 매우 간편해지기 때문에 최대 15개의 읽기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페일오버도 기존 RDS 방식에 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인스턴스에 대한 오토스케일링도 가능합니다. 이제 기존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베이스도 오로라DB를 통해 구성을 하고 다중가용 영역의 읽기, 쓰기, 인스턴스로 이중화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1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에서 중규모 정도로 올라섰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성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에 대한 공수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보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늘어나면서 비용에 대해서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이에 따라 아키텍처 그래프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 트래픽의 패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1번은 낮은 수준의 트래픽, 2번은 중간 수준의 트래픽, 3번은 높은 수준의 트래픽인데요. 이때 인프라 리소스, 특히 인스턴스 사이즈는 어디에 맞춰야 하는 게 맞을까요? 온프렘 환경이라면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리 한 달의 70%가 낮은 트래픽 수준을 보인다 하더라도 특정 기간 높은 트래픽의 유입이 있다면 사용자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오류를 받지 않도록 가장 높은 기준에서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하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최적의 인프라 리소스를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이용을 하면 컴퓨팅 클러스터에 대한 수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풀을 만들어서 최소 최대값을 지정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확장할지 선택해주면 클라우드워치의 지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구성을 합니다. 부하, 장애, 비용 절감 3가지 부분을 모두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적용한 아키텍처입니다. EC2 인스턴스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설정을 해서 내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오로라DB에서도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일반 RDS의 경우는 DB의 스토리지에 대해서만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했지만 오로라DB의 경우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읽기에 대한 부하가 늘어날 경우 내가 지정한 CPU와 같은 매트릭 기준으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DN 서비스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웹 성능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EC2나
DB 같은 일반적 서비스를 하는 물리적 가용 영역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 고객의 가까운 위치에 팝이라고 하는 전용선으로 연결된 에어리어를 두고 여기를 통해 캐싱을 합니다. 정적 컨텐츠는 캐싱을 하고 동적 컨텐츠는 인터넷이 아닌 전용 구간 가속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까지 구성한 아키텍처로 진화를 했습니다. 사용자는 라우트 53에서 IP를 받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설정된 엔드포인트로 접근을 합니다. HTML, CSS, JS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스태틱 컨텐츠는 S3를 오리진으로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 캐싱을 하고 사용자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다이나믹한 요청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VPC 간의 내부 전용선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전송을 하고 앞서 구성한 ELB를 통해 각 인스턴스 그리고 DB로 접근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가져오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으로 운영 자동화를 위해 시스템즈 매니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스템 패치죠. 시스템즈 매니저를 이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필요한 기타 많은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어드민 접근을 위해 별도의 베스천 호스트를 두고 구성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시스템즈 매니저를 이용을 하면 각 인스턴스에 베스천 없이 직접 접근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보안은 언제나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첫 번째 구성에서 기본적인 보안과 관련된 구성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고도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죠. AWS 와플을 이용을 하면 웹 공격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리형 규칙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구성한 클라우드 프론트라던가 혹은 ELB와 같은 고객 트래픽의 인입이 시작되는 다양한 위치에 적용을 해서 위협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 쉴드인데요. 스탠다드의 경우 AWS를 사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어드밴스드를 적용을 하면 디도스 공격에 대해 보다 향상된 리소스 탐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보다 정교하고 큰 규모의 공격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AWS 계정이나 워크로드,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잠재적 위협을 미리 식별함으로써 우리의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AWS를 이용하시면 온디맨드 방식으로 리소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약정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인데 세이빙스 플랜을 이용하신다면 1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약정을 맺으시고 그만큼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하면 물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온디맨드 대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서비스가 되겠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제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를 고려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익숙한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성능을 높여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읽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캐싱을 적용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 우수성이나 성능 효율성에 대해 아키텍처 그래프가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코드 의존성 런타임을 묶어서 하나로 만든 이뮤터블 단일 객체입니다. 여기서 이뮤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운영 중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커널 혹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설정이 변경되거나 코드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컨테이너로 교체를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표준화 및 경량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식하기도 쉽고 배포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여겨집니다. AWS는 컨테이너 관리, 호스팅, 이미지 저장소의 세 가지 레벨에 대해 각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에 대해서는 ECS라고 하는 보다 쉬운 운영과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쿠버네티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EKS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은 가상 서버인 EC2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도 하고, AWS 파게이트라고 하는 서버리스 방식의 호스팅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플랫폼과 호스팅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CR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과거에는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역할만 했지만 이제는 퍼블릭 레파지토리로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EC2 인스턴스가 EKS로 변경이 되었고요. 워커 노드들 안에 컨테이너가 띄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KS의 경우 별도 분리된 아마존 VPC에 EKS 컨트롤 플레인을 다중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EN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DB의 경우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여러 개 두어서 부하를 분산 처리하려고 합니다. 리드와 라이트 엔드포인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리드 엔드포인트를 변경하게 되면 DNS 기반으로 엔드포인트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읽기 캐시 방법입니다. 아마존 일라스티캐시를 이용을 하면 맨캐시 혹은 레디스 기반의 관련 캐시 서비스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뿐만 아니라 세션 저장소나 리더보드와 같은 케이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읽기 캐시를 통해 부하를 분산하고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역할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10만 이상 유저에 대한 최종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KS를 컴퓨팅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읽기 캐시를 쓰기 위해서 일라스티캐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SDK를 이용해서 캐시 먼저 읽고 미스할 경우 DB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로그 통합과 관련해서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1밀리언이죠. 1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꾸준하게 아키텍처를 개선해 왔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더 확장성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던 구성을 넘어 용도에 맞는 DB를 활용하고 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산을 위해 샤딩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백업과 DR에 대해 따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단일 리전 안에서 구현을 해왔을 겁니다. 이 부분도 멀티 리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장해 볼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안정성이나 성능 효율성 부분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용도에 맞는 다양한 DB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계형 DB인 RDS, 오로라, 그리고 올렛 방식으로 DW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시는 레드시프트가 있고요. 캐시 용도로 활용하는 일라스티캐시나 메모리DB도 있습니다. NoSQL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이나모DB라던가 다큐먼트DB, 키스페이시스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프나 타임시리즈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원장 기록을 위한 QLDB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NoSQL DB인 다이나모DB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장바구니나 위시리스트와 같이 쓰기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경우 또는 스키마의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프로비저닝된 스루풋을 보장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서비스의 성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한 DEX라고 하는 자체 읽기 및 쓰기 캐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나모DB까지 포함한 아키텍처로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장바구니나 위시리스트 같은 서비스를 별도 다이나모DB로 구성을 해서
DB를 분리하는 페더레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관계형 DB의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표현을 했지만 효율적인 분산 처리를 위한 경우 샤딩을 구성을 해서 부하를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리전 재해복구를 위해 인프라이저 코드 서비스인 CDK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파이썬이나 노드.js, 타입스크립트, 자바와 같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성에 대한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재활용 가능한 템플릿을 만든다던가 DR 상황에서 다른 리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자면 S3의 교차 리전, 복제 기능을 통해 다른 리전의 데이터를 백업해 놓을 수도 있고요. RDS의 스냅샷 역시 교차 리전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조금 더 간략화된 아키텍처로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전 1번으로 평상시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전 2번의 CDK를 통해 빠르게 리소스를 복구시키고 S3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복구하는 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1000만 사용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국내에서 20위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서비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리전 서비스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필요한 솔루션과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라우터 13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저들이 보다 가까운 리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고민스러운 포인트일 텐데요. 이건 역시 AWS의 관련 서비스들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 레벨이 초기에 비해 상당히 커버리지가 넓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이 모든 영역까지 다 커버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오로라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면 짧은 복제 시간과 복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리전에 읽기 전용 인스턴스를 두고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마스터링하는 하나의 기본 AWS 리전 및 최대 5개의 읽기 전용 리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DB의 경우는 글로벌 서비스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글로벌 테이블을 이용을 하면 각 리전별로 읽기 및 쓰기까지 할 수가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로컬에서 읽기 및 쓰기를 수행을 하면 되고 변경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글로벌 리전으로 전파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라스티캐쉬의 경우에도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지원을 합니다. 하나의 리전에서 액티브 마스터 역할을 하면서 읽기와 쓰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리전에서는 해당 내용을 크로스 리전 링크를 통해 복제하고 읽기 전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리전을 액티브하게 라우터 13을 통해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AWS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로컬에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겠지만 멀티리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다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와 트래픽 증가에 따라 어떻게 우리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점점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완전한 정답이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원칙은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없애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중화 및 페일오버에 대해서는 항상 고려해야 하고 가능한 다중가용 영역이나 다중 리전을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안정성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난 관련 서비스들을 통해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오토스케일링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안정성, 유연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캐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같은 인프라 애저 코드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DR에 적용하는 케이스를 예를 들었지만 꼭 DR이 아니더라도 형상관리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용도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고 나의 서비스에 맞도록 분리하여 구성함으로써 부하를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느슨한 결합과 분산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시고요. 이때 컨테이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로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아가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개인화 추천과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AWS는 55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연을 들으신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강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1000만 사용자를 위한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 진화하기 세션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얻고 나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